안녕하세요. 심층 분석 오늘 새롭게 시작합니다. 오늘은 건축계의 거장 크리스토퍼 알렉산더의 역작이죠. 질서의 본질 시리즈, 그 대장정의 마지막인 4권을 드디어 열어보겠습니다. 그중에서도 오늘 저희가 파고들 부분은요. 물질의 본질에 대한 새로운 개념을 향하여라는 파트의 서문, 바로 빛나는 근원입니다. 네, 드디어 4권이네요. 네, 이 시리즈가 뭐 단순히 예쁜 건물 짓는 법 알려주는 책은 아니잖아요. 전혀 아니죠. 핵심은 생명을 가진 공간, 그러니까 우리 영혼에 깊은 울림을 주는 그런 공간을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이 질문이었죠. 맞습니다. 앞선 3권의 책에서 살아있는 구조가 뭔지, 또 그걸 어떻게 만드는지 굉장히 체계적으로 설명했었고요. 그랬죠. 근데 이 4권에서는 그 모든 논의의 가장 깊은 곳으로 가장 개인적인 질문으로 파고 들어가거든요. 개인적인 질문이요? 네, 건축이라는 행위가 도대체 어떻게 우리 인간의 가장 깊은 내면,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와 직접 만날 수 있는가? 바로 이 문제입니다. 아, 그래서 오늘 저희의 목표는 알렉산더가 평생을 바쳐 탐구한 이 나라는 개념의 정체가 뭔지, 그리고 이게 왜 살아있는 건축을 만드는데 결정적인 열쇠가 되는지 여러분과 함께 이해해보는 겁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보죠. 알렉산더가 서문 시작부터 굉장히 도발적인 주장을 해요. 그렇죠. 자기가 지금부터 하려는 이야기가 현대 과학의 틀로는 설명이 안 된다는 거예요. 19세기 역학은 물론이고 뭐 현대 생물학, 심지어 양자물리학으로도 설명이 안 된다. 네, 이건 뭐 거의 완전히 새로운 판을 짜야 한다 이런 선언처럼 들더라고요. 바로 그겁니다. 여기서 그가 드는 양자역학 비유가 아주 중요해요. 아, 그 비유요? 그가 양자물리학 자체로 이걸 설명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그걸 오해하면 안 되고요. 아하. 양자역학이라는 그 틀이 처음 등장했을 때를 생각해보자는 거죠. 고전 물리학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현상들이 있었잖아요. 네, 뭐 빛이 입자인 동시에 파동이라던가 하는 것들이요. 그렇죠.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완전히 새로운 관점이 필요했고 그게 바로 양자역학이었던 것처럼 자기도 그런 새로운 틀을 제시하겠다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자신의 이론도 양자역학처럼 기존 세계관으로는 포착되지 않는 어떤 실제를 설명하기 위한 새로운 도구다. 이런 말이군요. 정확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건 유용성이에요. 유용성이요? 네, 양자역학의 철학적 해석은 지금도 막 논쟁이 많잖아요. 하지만 그걸 이용해서 우리가 반도체 만들고 컴퓨터 쓰는 걸 의심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거든요. 그쵸. 실용적으로 쓰이니까요. 마찬가지로 알렉산더도 자신의 이론이 살아있는 구조를 세상에 만들어내는 것, 이 아주 실용적인 목표를 달성하는 데 유용하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이론이 아직 좀 불완전할 수는 있어도 이 현상을 이해하고 또 재현하기 위한 첫걸음이다, 이렇게 강조하는 거죠. 그 현상들을 재현한다는 게 핵심이군요. 그렇다면 그가 앞선 책들에서는 일부러 숨겨왔다고까지 말하는 그 현상의 가장 중요한 열쇠, 그게 대체 뭔가요? 드디어 이 책의 심장부로 들어왔네요. 네. 알렉산더가 마침내 공개하는 개념, 바로 모든 살아있는 구조와 예술 작품의 중심에 깃들어 있다는 나, the I입니다. 나라. 이게 굉장히 추상적으로 들리는데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나, 그러니까 제 개인적인 자아나, 뭐 에고 이런 거랑은 다른 개념인 거죠. 완전히 다릅니다. 그는 이걸 우리 각자가 가진 겸손하면서도 거대한 어떤 것이라고 표현해요. 겸손하면서도 거대하다. 네, 또 모든 살아있는 중심에 생기를 불어넣는 영혼이라고도 하고요. 쉽게 비유를 하자면 나는 일종의 보편적인 주파수 같은 거예요. 주파수요? 네, 어떤 사물이나 공간은 그 주파수에 완벽하게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곳에 가면 우리 안에 있는 수신기가 그 신호를 딱 잡는 거죠. 바로 그때 우리가 살아있다고 느끼는 거고요. 알렉산더는 건축가의 일이 바로 그 주파수에 맞는 공간을 설계하는 것이라고 본 겁니다. 잠깐만요. 그럼 이게 우리가 흔히 이 공간은 느낌이 참 좋다라고 할 때 바로 그 느낌의 정체를 설명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단순히 제 개인적인 취향이 아니라 그 공간이 가진 어떤 보편적인 자아에 제 자아가 공명하고 있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되는 걸까요? 정확합니다. 바로 그 지점을 파고드는 거예요. 알렉산더는 건축가로서 자기 평생이 집, 방, 지붕, 길, 심지어 타일 한 장 속에 어떻게 이 나와 같은 특성을 불어넣을 수 있을까? 이 단 하나의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과정이었다고 말합니다. 책에 나오는 그 개인적인 경험담이 아주 인상 깊었어요. 버클리 자택 지하실로 내려가는 계단 끝에 직접 만들었다는 그 흑백 테라초 장식 이야기요.
아, 네. 그 작은 장식을 만들 때의 경험을 묘사하는 부분이 정말 압권이죠. 네. 그는 그 흑백 대리석 가루랑 시멘트를 섞어서 무늬를 만들면서 자신이 존재 그 자체를 스치듯 만지고 있다고 느꼈다고 해요. 존재 그 자체를 스치듯 만진다. 네, 그 작은 무늬를 통해서 존재가 스스로를 드러내고 반짝이는 걸 봤다는 거죠. 와, 정말 시적인 표현이네요. 그렇죠. 하지만 여기서 핵심은 그냥 기분이 좋았다 이게 아닙니다. 아, 그런 게 아닌가요? 네, 그 작은 무늬를 만드는 행위를 통해서 물질의 가장 근본적인 질서, 그러니까 우주의 구조와 자신이 연결되었다고 느낀 거죠. 이건 단순한 미적인 만족감을 넘어서는 거의 종교적인 체험에 가까운 겁니다. 종교적인 체험이요? 그에게는 아름다움이 곧 진리와 만나는 지점이었던 거예요. 위대한 예술의 목표는 바로 이것. 즉, 모든 사람 안에 있는 이 보편적인 나를 수면 위로 끌어올려서 빛나게 하는 것이라고 본 거죠. 결국 이 나를 발견하는 게 건축의 시작이자 끝이다. 이런 말이군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알렉산더 자신도 처음부터 이걸 알았던 건 아니라고 고백하죠. 젊은 시절에는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갔다고요. 맞습니다. 그가 집으로 돌아오는 여정이라고 표현한 부분이죠. 젊은 시절 건축학도로서는 스승들한테 배운 아주 세련된 취향, 현란하고 심오해 보이는 그런 개념들을 좇았다고 해요. 중요한 가치나 전문가의 기준은 전부 자기 외부에 있다, 이렇게 믿었던 거죠. 와, 그건 뭐 건축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창작 분야, 아니 우리 삶 자체에 적용되는 얘기 같아요. 그렇죠. 저도 어릴 땐 전문가들은 저러니까, 유행은 저러니까 하면서 제 감정을 무시했던 적이 많거든요. 결국 자기 내면의 목소리를 믿는 데까지 평생이 걸린 셈이네요, 알렉산더도. 바로 그겁니다. 나이가 들면서 깨닫게 된 거죠. 외부의 수많은 기준들 중에 진짜 가치 있는 건 거의 없었고 진정으로 중요한 건 오직 자기 마음속에 있는 아주 작고 부드러운 목소리. 아, 자신이 진실이라고 하는 바로 그것뿐이었다는 사실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청취자 여러분께도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던져요. 이 외부 세계의 수많은 정보와 영향력 속에서 어떻게 나 자신의 진정한 목소리를 발견하고 그것을 신뢰할 수 있을까? 그 시작이 아주 사소한 경험들이었다는 점이 또 재미있어요. 뭐 특정한 방식으로 놓인 베개에 등이 기댔을 때 느껴지는 편안함? 네. 그렇게 누워 하늘을 보며 마시는 차 한 잔이 주는 위안 같은 것들이요. 네, 처음에는 그런 지극히 개인적이고 작은 감각에서 자신의 진짜 마음을 확인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다가 점차 그 인식이 확장되죠. 어떻게 확장이 되나요? 수백 년 전,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곳의 예술가들이 만든 위대한 작품들 속에서도 똑같은 느낌을 발견하게 돼요. 자신의 가장 깊은 곳, 그가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라고 부르는 것을 일깨우는 무언가를요. 아, 예를 들면 어떤 것들이 있었죠? 교토 료안지 사원의 그 흙담이나 아니면 아주 오래된 교회에 달아빠진 돌에서 그런 감정을 느꼈다고 합니다. 책에 나오는 위대한 장인들은 내 안에 있는 내가 가장 편안하고 자유롭게 느끼는 그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해방시키는 사람들이었다. 이 문장이 참 와닿더라고요. 네. 결국 외부의 현란한 이론이 아니라 가장 솔직한 내면의 목소리를 따라가는 것이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던 거네요.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개인적인 경험이 우주적인 차원으로 도약합니다. 개인적인 경험이 우주적으로요? 네. 처음에는 나 자신에게로 돌아가는 것처럼 보였던 이 여정이 사실은 개인적인 나를 넘어서는 훨씬 더 광대하고 영원한 무언가와의 접속이었다는 걸 깨닫게 되는 거죠. 그 샌프란시스코 인근 포인트레이즈 해변에서의 경험담이 바로 그 이야기죠. 막 굉음을 내면서 밀려오고 바람 소리가 너무 커서 자기 목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그곳에서 그는 자신의 존재가 얼마나 미미한지를 절감합니다. 그렇죠. 대자연 앞에서는 한없이 작아지죠. 그런데 그 순간 역설적으로 존재하는 모든 것의 광대함을 느껴요. 그리고 그 광대함이 단순히 자기 밖에만 있는 게 아니라 자기 내면 가장 깊은 곳에도 똑같이 존재하면서 연결되어 있다는 걸 깨닫는 거죠. 와, 그 깨달음이 건축과 어떻게 연결되는 건가요? 알렉산더가 아주 직접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어떤 질문이죠? 창문 하나 없이 문만 끝없이 늘어선 콘크리트 복도, 그리고 꽃이 활짝 핀 작은 사과나무. 네. 이 둘 중에 어느 것이 우리 안에 있는 이 광대함과의 연결을 더 잘 깨우쳐 줄까요? 아, 답은 뭐 명확하네요. 그렇죠. 결국 한 건물이 생명력을 갖는다는 것은 그 건물이 우리 안에 잠들어 있는 이 개인적이면서도 영원한 광대함과의 연결을 얼마나 잘 일깨워 주느냐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모든 논의를 따라가다 보면 마지막에 정말 충격적인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나나 광대함이
단순한 시적인 비유나 어떤 느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여기가 이 책 전체에서 가장 대담하고 또 논쟁적인 주장이에요. 알렉산더는 우리가 자아 또는 나라고 부르는 것이 인간의 감정이나 의식에만 국한된 현상이 아니다. 네, 그럼요. 물질 그 자체에 깃들어 있는 실제, 리얼리티라고 선언합니다. 잠깐만요. 물질 자체에 자아가 깃들어 있다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건 좀 받아들이기 힘든데요. 그렇죠. 거의 모든 사물에 영혼이 있다고 믿는 뭐랄까 물환론처럼 들리기도 하고요. 알렉산더가 이걸 어떻게 단순한 신비주의가 아니라고 방어하나요? 건축가로서 그게 현실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 거죠?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그게 바로 알렉산더가 이 책 전체를 통해 증명하려는 것이기도 하고요. 아, 그는 이걸 증명 불가능한 어떤 신념의 문제가 아니라 관찰 가능한 현상의 문제로 봅니다. 관찰 가능한 현상이요? 네. 예를 들어 두 개의 찻잔을 놓고 사람들에게 어느 것이 당신의 자아와 더 깊게 연결되는가라고 물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일관되게 같은 찻잔을 고른다는 겁니다. 아, 취향의 문제가 아니라요? 네. 이 현상은 실제하고 반복 가능하다는 거죠. 따라서 건축가의 임무는 더 이상 개인의 취향에 맞는 형태를 만드는 게 아니라 이 보편적인 자아가 더 강하게 깃들어 있는 물질 구조를 객관적으로 만들어내는 일이 됩니다. 이건 신비주의가 아니라 가장 깊은 차원의 실용주의인 셈이죠. 와, 그렇군요. 오늘 우리는 크리스토퍼 알렉산더의 질서의 본질 4권을 통해서 건축의 생명력이 우리 내면의 가장 깊은 곳, 그리고 물질 세계의 근원과 어떻게 직접 연결되는지 탐구해봤습니다. 그가 말하는 나는 단순히 개인적인 감정을 넘어서 모든 물질에 깃들어 있는 우주적인 실체였네요. 네, 맞습니다. 그의 이론은 관찰자인 우리와 관찰 대상인 사물 사이의 경계를 허물어뜨려요. 경계를 허문다. 네, 건물 한 채, 타일 한 장, 심지어 우리가 마시는 차 한 잔까지도 더 이상 단순한 무생물이 아니게 되는 거죠. 그것들은 우리 모두가 공유하는 광대하고 빛나는 근원으로 연결될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살아있는 건축이란 바로 그 통로를 활짝 열어주는 건축이겠군요.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청취자 여러분께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하는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네, 좋습니다. 만약 알렉산더의 주장처럼 물질 자체가 이 자아라는 특성을 품고 있다면 여러분 주변의 평범한 사물들을 바라보는 방식에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여러분이 아끼는 의자나 손에 익은 도구에서 느끼는 그 편안하고 친밀한 감정이 혹시 단순한 애착을 넘어서서 그가 말하는 빛나는 근원, 과의 진정한 접속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